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 수개월 지연, 초기 보고서 발표, 그리고 뉴욕의 주택 위기는 너무 심각해서 사회주의자가 시장이 될 수도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속에서 벌어진 핵시설 공습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다루어 보려 합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중동 정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나탄즈, 포르도우 그리고 이스파한. 특히 포르도우는 지하에 위치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핵심 기지로 알려져 있죠. 미국은 전략 폭격기 B2를 동원해 총 14발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에서는 이스파한을 향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물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강력한 어조였습니다. 행정부는 이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발생합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기밀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이 공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정도밖에 지연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강조한 완전한 파괴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미죠. 정보기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지하시설 입구 몇 곳은 막혔지만 정작 지하 구조물 전체가 붕괴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위정보 관계자는 이란이 우라늄을 사전에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이 아직도 우라늄 농축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 역시 포르도우 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지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주요 구조물도 공격을 받았으나 핵심 장비가 파괴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백악관과 정보기관 사이의 미묘한 긴장도 보여줍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해당 정보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이를 언론에 유출한 내부 인사를 익명의 하급 패배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 내에서 정보 해석과 발표 방식에 대한 불협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으며 공식적인 기밀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돌연 연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간에도 이번 공격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이스라엘의 폭격만으로도 이미 수개월의 지연이 있었다고 보고하며 미국의 공습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적 압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이란은 현재도 우라늄 농축을 이어갈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공습이 핵무기 개발을 원천 봉쇄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공격으로 이란이 받은 경고와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강력했지만 핵무기 개발 시계는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모든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저희가 직접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보도는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과 국제안보,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세계 전체의 안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매우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뉴욕의 임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해졌는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민주사회주의자인 30대 정치인이 시장 선거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현장의 분위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시에서 집을 구하는 건 이제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라기보다는 거의 오디션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룸메이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최고의 셀카 6장을 골라 페이스북 그룹에 올리고 낯선 이의 눈에 들기만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개인에게 몰래 팁을 건네거나 칵테일 한 잔을 사주며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고 주거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공실률은 현재 1.4%, 지난 196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흔한 두 방짜리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월 5,560달러를 넘었고 일부 지역은 6,000달러가 넘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젊은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한 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쓰는 건 당연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1일 발효된 FAR이 법, 즉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 이후 중개인들이 임대료 자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려 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임대료는 단 일주일 만에 16%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퀸즈 출신의 33세 주의원 조란 맘단이라는 이름의 후보가 뉴욕시장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민주사회주의자로 시장이 되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합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임대료를 동결하고 공공주택에 700억 달러를 투자하며 공공부지를 활용한 저소득층 주택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버스 무료와 정부 소유, 식료품점 설립 등도 약속하고 있어 서민층과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맘다니의 이런 급부상은 단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뉴욕 시민들이 절박하게 살 집을 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 부동산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리더십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의 공약이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집주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개발업자는 맘다니의 정책이 임대료를 안정시키기는커녕 투자 위축과 유지보수 감소로 결국 더 큰 주택 위기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9년에 통과된 임대료 규제법 이후 뉴욕의 수많은 규제 아파트들이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과거 뉴욕 주지사였던 앤드루 쿠오모와의 대결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쿠오모는 개발 유도와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펼치며 부동산 업계의 거의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맘다니는 아무것도 건설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의 뉴욕이 건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판단인 듯 보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시민들로 돌아옵니다. 26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친구 집에서 임시로 지내거나 호텔에 방을 예약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예술가는 수입의 60%를 임대료에 쏟아붓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권장 비율은 30%이지만 이 정도도 감수해야 집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조란 맘다니는 단지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현실을 바꿔줄 유일한 희망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단지 한 도시의 위기 그 이상입니다. 고임대료, 주택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반향은 앞으로 미국 전역의 도시들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사회주의 정치인이 시장직을 노리고 있고 실제로 유력 후보가 되고 있는 지금 미국은 새로운 도시 정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